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소멸 원인 중 공탁과 상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탁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탁자와 법률이 정하는 공탁기관과의 사이에 맺어지는 일종의 임치계약입니다. 이러한 공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변제를 위하여 공탁하는 경우도 있고, 담보를 위하여 공탁하는 경우도 있고, 보관을 위하여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서의 공탁은 그 중에서 변제의 목적으로 변제하는 공탁을 이야기를 하고, 이를 변제공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 이행에 가름해서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가 궁극적으로 소멸되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사회에서 공탁이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게 되는데, 신문에 나타난 사례를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한미군 기지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 국방부에서 조상 땅을 헐갑으로 공탁했다는, 따라서 헐갑으로 공탁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좀 기사의 제목이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국방부에서 땅이 필요해서, 군대가 주둔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해서 땅을 수용하는 경우에 그 땅값을 제대로 쳐주질 않았다, 이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임야 6천여 평방미터가 겨우 56,000원이다. 또 주인의 동의 없이 멋대로 매매 처리가 됐다 등등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기사를 잠깐 보면은 임야 6천여 평방미터, 평수로는 1890평 정도가 되는데 매수대금이 5만원 조금 넘는다. 이건 국가의 횡포다라고 본래의 땅 주인이 20년 전에 국방부가 보낸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이 1988년 3월 22일 작성된 서류에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서 임야 1890평을 징발했고, 매수대금을 법원에 공탁해놨으니 찾아가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너무 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땅 주인이 협박과 공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서러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 이러한 이처럼 과연 그 당시에 이랬는가 하는 것에 좀 의심은 가지만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국가에서 도로를 낸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협의해서 원래 취득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을 하고, 그러한 경우 결국 공탁을 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에 대해서 공탁하는, 수용으로 인해서 공탁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다음과 같은 사례는 계약을 한 뒤에 계약의 이행을 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공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묻는, 또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공탁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사례에서는 계약금을 안 받아도 계약 파기가 안 된다, 이러는 제목인데, 제목만 봐서는 아마 사안이 잘 이해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입니다. 정모 씨가 사위를 대리해서 집을 팔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취소하게 된 것이죠. 신 씨는
해외 체류 중인 사위를 대신해서 지난 2005년 6월 8일 용인시 수지구의 부동산에서 정 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에 300만 원은 당일, 또 5,700만 원은 다음 날 입금 받기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죠. 근데 계약하고 그날 밤 사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도중에 사위가 그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음 날 계약이 무효라면서 집을 안 팔겠다고 했지만은 그러한 상대 매수자인 정 씨는 계약금 6천만 원을 약속한 계좌로 입금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신 씨의 사위는 그 받은 6천만 원을 이제 안 파는, 계약 해지하는 그러한 통지와 함께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정 씨에게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았던 돈을 직접 이렇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정 씨에게 돌려줬고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러한 법원에 공탁했지만은 정 씨는 계약금의 100을 물어달라 하면서 6천만 원의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게 제기한 그러한 사안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계약금이 계약 해제가 적법하느냐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액수가 정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 대법원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직 계약금 받기 전에 저게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다툼에 있어서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공탁은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서 우리가 공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공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제를 위해서 또는 담보를 위해서 또 기타 보관을 위해서 등 여러 목적으로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공탁은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 제3자를 위한 공탁자와 공탁소가 체결하는 임치계약이다 하는 사법 관계설과 행정관청이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불과하다는 공법관계설 두 가지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그 공탁에서는 국가기관도 관여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효과는 사법적인 채권 채무의 소멸이라는 이러한 사법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사법관계 내지는 공법관계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탁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한두 가지 보면은 제3자가 채권 양도 등과 압류 경합 등의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이 공탁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공탁의 종류 중에서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 특별히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무효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집행공탁과 달리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공무원의 형식적인 심사에 의해서 공탁금이 출급되기 때문에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고,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 근거 조문이나 공탁 사유, 나아가서 공탁 사유 신고의 유무에 있어서도 양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채권 양도 등과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에 이러한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아니면은 집행공탁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한 혼합공탁인지에 대해서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내지는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 사유 등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어떤 공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이것을
구분을 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함께 돼 있는 혼합 공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판례도 집행공탁과 민법상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돼서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 금액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를 배당 이해소라는 그 단일의 절차, 즉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한꺼번에 확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합공탁의 경우에 그 다투는 방법은 결국 배당 이해소라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따라서 배당 이해소로 한 번에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탁은 어느 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공탁 원인에 대해서 우리 민법 487조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이 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사실상 채무자가 돈을 주는데 채권자가 돈을 안 받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사례에서도 계약이 성립된 뒤에 체결된 뒤에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 이 계약 해제는 유리한 쪽에서 하겠죠. 근데 계약이 그냥 이행될 때 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사람은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돈을 반환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사례에서도 그 계약금 받은 것을 다시 공탁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였는데 실제 법률 관계에서는 특히 이자 이런 것도 너무 적게 주거나 이러는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이런 거를 당했을 경우 합의금이 있죠. 이러한 합의금에 대해서도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더 많이 달라고 하면서 변제를 받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가 그 채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탁이라는 절차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때도 공탁을 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누구한테 돈을 줘야 내가 제대로 주는 건지를 모르겠다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히 불확지 공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상당히 이 용어가 어렵지요. 불확지 공탁.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공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확지 공탁에 대해서는 특별히 뒤에 이제 판례가 하나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채무는 있긴 있는 것이죠. 근데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를 알 수 없을 때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같은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공탁이라는 그러한 제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과연 공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고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한 때에는 지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이자 이런 게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제3채무자는 이 채권 관계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바로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가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압류는 가짜 압류이기 때문에 실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할 의무가 있는데 만일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또 변제를 할 그런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이제 압류로 바뀌게 되면은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 위험에서 벗어나고 또한
채무가 아직 살아있음으로 인한 이행지체 책임도 미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판례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업자가 이제 토지를 수용하고 이러한 토지 수용금, 즉 보상금에 대해서 공탁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 절대적인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서 특별히 좀 길지만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또 별도로 있는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여기서 제외를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96다 11,747호 판결에 대해서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에 법률정보란에 이 판례들이 다 돼 있으니까 거기서 검색해서 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또 공탁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은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해서 공탁공무원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지가 없고, 즉 형식적 심사만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탁통지서가 송달에 지장이 없을 때에만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대용리로 기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미수복지구는 어딘가요? 북한 지역이죠. 최근에도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때가 있고 지금은 좀 악화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인데, 이러한 북한에 있는 주소지를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적법하게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즉 공탁 통지서도 현재 북한 지역이니까 송달할 수 없고, 또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무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여기 기업자가 과실 없이 공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볼 여지가 있게 되는데, 이때 객관적으로 진정한 공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도 유효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변제공탁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즉 변제자를 위한 제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제공탁의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형식적인 심사권만을 갖고 있고, 또 채무자가 지정해준 채권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따라서 현재 우리 공탁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상대적인 불확지 공탁만을 현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은 아주 예외적으로 토지 수용법에 한해서만큼은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허용하고 있는 그러한 법 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에 있는 주소를 기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주소 이런 것이 사실상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도, 이 토지 수용의 특성상 이때 기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 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었다는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확지 공탁도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 이제 재판의 경우가 또 밑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절대적 불확지 공탁금의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탁 출급에 관한 소송도 소의 이익이 있다. 즉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탁의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이처럼 확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상 공탁 후에 법률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탁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공탁은 변제를 가름해서 행하는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당사자는 공탁자와 공탁소가 됩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나중에 채권자는 그 공탁된 물건을 찾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공탁 목적물은 변제 목적물을 공탁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목적물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환가 대금으로, 즉 팔고 그 금액을, 돈을 공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탁할 내용은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 내용에 따른 효력이 있는 유효한 변제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일부의 공탁은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부만 변제됐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채무 총액에 비해서 아주 근소한 부족이 있는 경우, 이때에는 신의칙상 공탁이 유효하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조그만 근소한 차이라도 다 변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 공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탁 중에는 조건부 공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채권과 채무가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동시행의 관계에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공탁하고 상대방이 그냥 찾아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는 상대방한테 받을 채권이 아직 남아있지요. 내 것만 상대방이 받고 본인이 할 것은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건부 공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채권자의 반대급부를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해서 공탁을 하면은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만 내가 공탁한 것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탁에 필요한 절차는 공탁서 2통을 제출하게 되는 것이고 채권자에게 송부할 공탁 통지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공탁 공무원이 이것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탁이 됐을 때 그 효과는 무엇인가? 제일 처음이 바로 변제 공탁의 경우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변제가 있었던 것 같이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공탁물의 회수가 있는 때에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탁물의 회수는 어떤 때인가요? 이것은 공탁을 일단 한 뒤에 채권자가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기 전에 공탁을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다시 찾는 것이죠. 공탁물을 회수해 가면은 공탁을 안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보유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상대방이 이의를 보유하고 수령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주로 우리가 교통사고의 경우에 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래도 이만큼은 내가 주는 게 맞다 하는 금액을 공탁을 하게 되죠. 피해 변제 쪽으로. 이때 그 피해자 쪽에서 아무런 이의를 보유하지 않고 그냥 수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합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그냥 수령하면은 피해가 더 크더라도 청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그 공탁금을 일단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한다 하는 것을 거기 명확히 표시를 해놔야만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탁 금액을 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탁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공탁물 인도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해서 공탁물 인도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공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공탁물을 수령하면은 본래의 급부 청구권에 가름해서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건부 공탁이 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냥 찾을 수가 없죠.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선의행이나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기의 급부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한 뒤에 공탁된 공탁물을 출급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물 출급 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되는데, 변제공탁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해서 채권자가 누구다 이렇게 이제 공탁할 때 지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알 수 없으니까 기재를 할 수 없겠죠. 따라서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출급 청구에 대해서 확인 소송을 받고 그 판결에 의해서 출급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서의 기재에 형식적으로 피공탁자, 즉 누가 이 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만일 실체법상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공탁서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공탁물 출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의 경우에 공탁 공무원은 형식적인 심사권밖에는 없지요. 따라서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와 그 청구권자가 일치하느냐 하는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은 출급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 명이 갖게 되는, 즉 지분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공탁의 경우에도 거기에 기재된 지분을 넘어서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공탁자 내부 간에 별도로 나중에 이제 수령한 뒤에 별도로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공탁을 했을 때 공탁물의 소유권은 언제 누구한테 이전하는가? 금전 기타의 소비물일 때의 소유권은 일단 공탁소에 귀속하게 되고, 채권자가 찾으면은 그러한 소유권은 이제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특정물을 공탁한 경우에는 이론상 공탁자로부터 직접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공탁소는 그냥 임치해서 맡아두는 역할만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물권 변동의 요건이 갖춰져야만, 즉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를 받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취득해야만 이제 소유권도 이전된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탁물의 회수가 있는데, 이것은 민법상의 회수와 그 공탁법상의 회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회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 약관의 취소, 즉 원래 채권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3자 효과가 있는 이러한 임치계약이라고 봤는데, 따라서 제3자 약관을 취소하는 경우가 되고, 공탁소에 대해서는 임치계약을 해지하는 그러한 법적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을 했다가 다시 바로 찾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제도적인 의미가 반감이 되겠죠. 따라서 민법상의 공탁물 회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공탁물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즉 인정이 되질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변제자에게 공탁을 승인하거나 또는 공탁서에 대해서 공탁물 수령을 통고한 때가 그렇습니다. 이제
공탁한 거에 대해서 채권자가 좋다, 그것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제 회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공탁이 유효하다라고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그렇습니다. 또 공탁으로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도 공탁물의 회수는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형사사건의 경우에 당사자 합의가 안 되면은 피해 금액을 공탁하게 되는데, 이때 형사사건 재판 중에 공탁했다는 것만 제출을 해서 정상 참작을 받고 다시 찾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상으로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고, 근데 돈도 안 낸 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상 형사사건의 경우 이 피해 금액의 공탁일 때는 그때는 회수 제한 신고를 아예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의 채무는 공탁물이 회수되면 부활한다라고 해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공탁이 원래 됐을 때는 채무가 소멸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채무도 다 소멸해야 되겠지만은 회수되면은 공탁을 안 한 거와 같으니까 다시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의 채무도 부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탁법상의 공탁은 착오로, 즉 공탁을 잘못했을 때지요. 그리고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한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채권의 소멸의 또 다른 원인인 상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에게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그냥 채권자와 채무자가 갖고 있던 것을 함께 똑같은 금액에서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또 양쪽이 상호 채권과 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없애버림으로써 불공평을 제거하는, 따라서 상계의 담보적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계는 여기서는 이제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상계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는 앞에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손익상계라는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즉 과실상계는 상호간에, 채권자 채무자 간에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상호간에 과실이 있을 때 이것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하지요. 또 손익상계는 그 수익을 봤을 때 피해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득도 본 경우에 그만큼을 깎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계라는 의미는 서로 계산한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거기선 사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계는 상계된 만큼 이제 채권과 채무가 소멸하는 것인데, 상계는 상계의 적상이라고 그 요건에 해당했을 때 단독행위로 상계한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은 상계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계는 원래 단독행위지만은 상계 계약으로서도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호계산입니다. 상호간의 계약 자유 원칙상 상호계산 범위에 누우면은 이 두 가지 채권 채무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민법 규정의 상계 요건이나 상계 금지는 상계 계약에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고, 별도로 채권자 채무자가 상계 계약을 맺었을 때는 폭넓게 민법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우리 상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이라든가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가 제한이 되는데, 이런 상계 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까지 함께 누워서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상계적상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상계적상 하면은 이 법률 용어가 좀 상당히 어려운데, 상계적상은 채권이 일단 대립해야 될 것입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상호간에 한쪽에 대해서 채권자지만은 다른 쪽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상계를 당하는 쪽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즉 받는다는 것이죠. 수동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예로서는 건축공사의 경우에 집을 짓는다든가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경우에 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하자 보수를 청구하게 되는 그러한 권리를 갖게 되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공사대금 청구권이 있죠. 따라서 공사대금을 내놔라 할 때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이고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하자가 너무 많다, 하자 보수비가 얼마 든다, 이렇게 해서 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처럼 하자 보수비와 공사대금은 상호간에 상계할 수 있는 이러한 채권으로서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대립관계에 있게 됩니다. 또 연대채무나 보증채무,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자기 채권 채무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채권으로도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원래 상계제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과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해서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과 채무 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떨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은 상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없고, 오히려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과 채무를 간명하게 해소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계의 요건에서는 두 사람이 동종의 목적을 가져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로 대체적인 또는 그 불특정한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 그 예로서는 종류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주로 금전채권입니다. 돈으로 주고받는 이러한 것이 아까 하자보수비와 공사대금 청구 둘 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처럼 동종의 목적을 가져야만 대등에게서 소멸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요건상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되겠죠. 서로 이행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자동채권은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채권, 즉 수동채권의 경우에는 아직 기한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기한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채권일 것, 이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죠.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별도로 이렇게 특별한 채권의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상계적상은 원칙적으로 현존해야만 됩니다. 즉 두 개가 현재 살아있는 채권과 채무가, 유효한 채권과 채무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예외가 하나 49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은 그 채권자는 상계가 가능하다 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즉 상계적상에 있었을 때에는 그 당시 이미 소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495조에서 특별 조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금지가 됩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상계 금지 특약을 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특약은 제3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계가 금지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게 되는데 불법행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는 피해자와 상계가 또 가능하다 하는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결국은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률상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데 수동채권으로 할 때는 상계가 금지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시 중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이삿짐 센터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사다리 차로 짐 올리다가 텔레비전이 떨어져서 와작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만 원 벌자고 했는데 오히려 더 물어주게 생겼다라는 시가 나옵니다. 시도 요새는 이렇게 사설처럼 길게 나오는데 이삿짐 센터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텔레비전을 깨먹은 경우 이때 어떨까요? 아르바이트 비용 7만 원하고 만일 TV가 부서진 비용이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또는 7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더 물어주게 생겼으니까 더 비싸겠죠. 근데 그만큼은 일당 못 받게 되겠죠. 여기서도 고의적으로 TV를 부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서 과실에 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상계 금지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까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채무 불이행에서 불완전 이행 등으로도 본 바가 있죠. 또 압류금지 채권도 상계가 금지됩니다. 또 지급금지 채권도 여기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의 경우에도 상계가 금지되고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경우에도 상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제3자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앞에서 상계 금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왜 이럴 때 인정하지 않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상계권의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보복적인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당이득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질에 있어서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상계금지를 해서 상계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계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이고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또 상계가 됐을 때는 채권이 대등에게서 소멸해야 되겠죠. 우리가 소멸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변제 충당 규정에 준용해서 전부의 채권을 소멸하지 못할 때는 상계되는 채권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상계 충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계가 되는 경우에 상계 소급표가 있어서 그 소멸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계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계 적상 시에 소급해서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을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채무는 상계 적상 시에 소급해서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 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계의 경우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 원인 중 공탁과 상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